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불독 윤동현입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창원공단이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기존 산업단지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형 산단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토크 불독에서는 창원의 스마트 산단 2년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사토크 불독 앞서 소개해드린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남국 원장님은 오늘 화상 연결로 인사드리는데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원 스마트 산단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스마트 산단이 무엇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산단 내의 공장을 다 스마트화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산단 내에 있는 모든 공장을 다 스마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재정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 실질적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는 한 2,600여 업체가 있습니다만은 대기업 같은 경우 44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화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 한 3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 목표는 약 한 700여 업체를 지금 스마트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창원 스마트 산단 살펴보는데 창원공단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앞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떤 또 개념인지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우선 몇몇 곳을 먼저 스마트 산단으로 추진하는 게 바로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창원과 반월 시화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동과 구미가 지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성소, 광주 천단, 전남 여수를 합쳐 모두 7곳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입니다.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 지금은 이제 서울 디지털 단지죠. 이거를 시작으로 50년 넘게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우선 낡은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이전하면서 공단의 상당 부분이 그 공동화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서서 산업단지 전체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철을 갖다가 산업의 쌀이라고 했고 정보통신 시대에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와 더불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은 산업의 쌀인 데이터의 연결과 공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자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기업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기존 산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기존에도 산단에는 공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너지나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조업끼리도 이렇게 뭉쳐서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고 예.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가 사실은 기계가 아닌 전기 제품화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IoT 기술들이 또 제조 현장에 이렇게 투입돼서 여러 경쟁력을 주는 이런
새로운 이제 기술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더 복잡한 경영 환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연결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인프라나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예전에 저희가 산업단지를 통해서 도약을 했던 것처럼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림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 스마트화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스마트화라는 걸 사실은 언제부터 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항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지 저희 제조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은 계속 저희가 적용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들 그리고 이제 서버나 센서나 로봇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상용화되고 저희한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려는 것들이 많이 가속이 됐었고요. 특히나 산업단지별로 각종 스마트 이런 사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제공들이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의사결정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가속화가 있었고요. 또 그런 거를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이제 도전하기도 훨씬 쉬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테림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공장이건 스마트 산단이건 그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기업이 무리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 기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역량의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테림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테림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산단 중에서 우리 지역 창원공단이 앞서 첫 스마트 산단에 지정이 됐잖아요. 단장님 그 이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한국 제조업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조업의 비중과 중견 중소기업의 비중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중 그리고 자체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구조 또한 전체 한국 제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과 함께 동일한 기울기로 실질적으로 매출액도 증가하였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 한 2만 불 시대까지는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이끌었다고 보면 3만 불 시대는 IT 기술들이 상당히 이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중국의 가성비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제조업 혁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한국의 축소판인 바로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도산단, 시범산단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봐서 창원이 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정 이후에 횟수로는 3년째고 2년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풀어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횟수로는 2년이고요. 횟수로는 3년이고 3년이고, 실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정확하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약 한 1년 동안은 기획과 예산 확보를 하는데 거의 에너지를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립하는 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1년 정도. 그리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보급된 지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2년이 지났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1년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며 있어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초월해서 약 지금 한 400여 업체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델 하우스라든지 누구나 와서 구경하면 볼 수 있는 모델 하우스 사업도 착공식을 올 초에 진행을 했었고 어제 며칠 전에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사업도 지금 국비를 약 한 300억 이상 투입을 해서 진행하고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 확보 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의 스마트 선도산단은 제대로 첫 발을 내디딘 지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스마트 산단의 추진 상황은 원장님 좀 어떻습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산단이 7곳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 산단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단지별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미래 먹거리입니다. 아직은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 많지만 몇몇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자산업이 강한 구미산단은 8대 신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ICT 기기, 디스플레이, 국방 IT,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등이 여러 가지 8가지가 있습니다. 또 반월시와는 부품과 뿌리 산업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지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동산단은 바이오 헬스 신산업 창출이라든지 산단 통합 운영센터 구축을 통해서 재해나 어떤 사고로부터 안전한 그런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대구 성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섬유 산업에 발달한 곳인데 기능성 섬유를 비롯해서 5대 디지털 융합 산업, 또 광주 첨단은 AI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 전남 여수는 경량 첨단 소재 산업, 그런 것을 신산업으로 특화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산단이 처음에는 스마트 산단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스마트 산단에서 플러스는 업그레이드 개념이 된 겁니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었고 기존의 스마트 산단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스마트화 사업은 데이터 중심의 사업들을 진행해서 핵심 코어 4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자동차 중에서 기계식 자동차는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선언까지 이렇게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파리 시내의 아침에 출근길에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곳이 하노이의 도시인지 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자전거가 출퇴근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럽에는 급속하게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드는 제품도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해서 만든 제품인가에 대한 규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595개 그리고 300억 이상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하더라도 55개나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에게 유럽의 수출길을 갈 때 만일에 탄소 국경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가성비 혁명으로 한 번 저희가 휘청거렸는데 두 번째 휘청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린 산단이라는 이름으로 아리백 리뉴어블 에너지를 대폭 사용하는 공장으로서의 전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미리 진단해보자 하는 그런 2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린 산단 산업인데 특히나 그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단해보자는 사업은 신청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최근에 그 경향을 보게 되면 진단을 함과 동시에 약 한 7% 정도 에너지 소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혈액을 검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좀 간이 안 좋구나, 내가 콜레스테롤이 좀 많구나라는 걸 알과 동시에 식사량이라도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바뀌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리백 선언하는 기업을 8개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에너지 플랫폼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사업을 70개 업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그린 산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스마트 산단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산단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산단에서 단장님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한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공유하는 사업은 2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는
혁신 데이터 센터 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조 기업의 에너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에너지 플랫폼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 공유 사업은 14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예. 에너지 플랫폼 관련된 에너지 공유 사업은 지금은 30개 업체, 향후에 70개 업체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30인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700 내지 800개 업체 약 한 10%가 참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의 데이터, 내 회사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물론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겠지만 저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네. 저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이 된다면 예. 약간 민감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저의 주민번호와는 전혀 연결이 없이 많은 저 나이 또래의 키와 몸무게라는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사실 어느 기업의 데이터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실제로 유형별로 그리고 업종별로의 데이터 유형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 같고요. 자금이 많은 곳에 창업이 있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데이터가 있는 곳에 창업이 있다. 이런 얘기. 사실 데이터가 많아야 창업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제가 말을 좀 길게 해도 아유, 추가적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와이파이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와이파이 들어갈 때 당신이 검색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이 관광지에서 어떤 것을 검색하는지를 관공서라든지 벤처기업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무엇이고 이 시간대는 이런 걸 검색하는구나를 알아서 실질적으로 관광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도 우리 산업단지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공유를 통한 생산성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들어주신 예시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좋은 접근인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데이터니까 네. 좀 예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조 데이터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외로 유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일종의 제조 데이터는 일종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이 자기 성적표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핵심 데이터가 없으면 제조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불량률을 줄인다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 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해서 보통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핵심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데이터가 중요한데 핵심 데이터를 내놓기는 또 싫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선은 처음 시도할 때는 기업의 우려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발주업체하고 수급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발주업체와 수급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데이터를 갖고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이제 공작기계 업체 T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냐면은 이 공작기계를 해외에 팝니다. 해외에 파는데 이 기계를 돌리는 업체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건 항상 언젠가는 부품이 망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AS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쳐서 수리해서 쓸래 그러면은 보름, 한 달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 T라는 회사는 그 수요업체가 데이터를 자기네한테 보내주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모터가 지금 소음 진동이 심하니까 앞으로 6개월 내에 고장날 확률이 90%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내에 이 모터를 고치시오.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고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예지 정비, 영어로 이제 프레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계를 고장나지 않고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계를 만드는 업체, 또 기계를 사다 쓰는 업체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독일에서 하노바 메세가 열리고 있는데 어제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는 가이아 X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게 뭐냐면 지금 빅데이터,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한 발 뒤졌는데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왜?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의 쌀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독일이 중심이 돼서 유럽을 규합하고 또 연대를 형성해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데이터 주권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 공장들마다 스마트화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 각자의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나 그리고 스마트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화랑 데이터 공유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요. 스마트화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요새는 이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화 공장, 뭐 사람을 대체하는 기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터를 통한 뭐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경험을 하기도 했고 또 스마트 산단이나 이런 데서 여러 지원이나 정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화, 스마트화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지금 아주 하부 단계 작은 회사들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칼을 들고 싸우던 시대에 갑자기 누가 총 들고 싸우기 시작하면 네네. 갑자기 이제 한두 명씩 다 총을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런 단계 정도는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각보다 데이터를 이렇게 단일 공장에서 활용을 해보면 거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각보다 없을 때가 많이 뽑아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방금 예지보전 말씀도 하셨는데 예지보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데이터만 뽑아보면 이상 이렇게 그 예지가 잘 안 되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장비의 공구 같은 거를 모니터링해서 이상 패턴을 찾아내려는 활동도 저희 회사에서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회사의 작은 데이터 세트로는 이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모델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아까 몸무게 이야기도 하셨지만 모이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서비스의 가격도 계속 싸지기 시작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공유해야 되는 이게 내가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라는 인센티브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약간 다른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직 아쉽게도 이제 데이터의 수요나 그거를 모아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많은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당장 단기간에 제조업체들이 데이터를 왜 주어야 되는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좋은 서비스로 저비용의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과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만 깊은 고민이 되면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속도도 좀 빨라질 수 있고요. 저희도 기분 좋게 데이터를 이만큼 주고 나한테 원하는 인사이트를 이만큼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깊어지면 저희 스마트 산단도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스마트화 필요성은 어느 정도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지금 보완과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산단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장의 모습,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요거는 벗어났다고 해서 이게 불량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스마트 생산 관리 시스템 도입 영상 보니까 이제 트림은 긍정적인 영향,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실적과 결과물들이 스마트 공장 덕분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도 막 직원들이 이제 연구 개발이나 혁신 활동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게 모든 게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이렇게 포장되는 게 되게 직원들한테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해도 이제 자전거도 잘 타고 뭐 달리기도 잘 타고 그렇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예전에 다른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농구를 하는 프로를 봤는데 확실히 프로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런 기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든지 잘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혁신 활동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화라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의사결정들 때문에 아주 가속화는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설계하고 이제 낭비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 이런 그 목표인데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엄청 빨리 가속도를 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시가 와닿았는데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도 같은 뭐 산단입니다만 새로운 종목이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적응하고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지자체 지원을 이야기하면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실제 전국에 7개 스마트 산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게 경남 방송이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약 40%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타 지역에 가면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장의 어떤 관심 그리고 전국적인 뭐 지역 내 분위기 확산 등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제가 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 지원은 수소라고 보고 지자체 지원은 저는 암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큰 프로젝트는 이런 지원이 오면 어떻게 빨리 안창살이라든지 아니면 갈비살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목장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암소와 수소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많은 다 또 다른 시너지가 일어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우유라든지 치즈를 만들고 목장 관광 사업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정부와 지자체의 자원 지원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간접 지원 또는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 있어서 실제 당장 나에게 이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이 우리 기업에 어떻게 들어왔지? 라는 것을 뒤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태계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산단 사업의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생태계 데이터를 중심의 사업, 그린 에너지 중심 산단으로 조성하는 뼈대를 완성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거기서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은 기업의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원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런 새로운 생태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화 이렇게 되면 항상 걱정되는 게 이제 사람의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분명 생겨날 텐데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스마트 그린 산단. 좀 더 넓게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곳인데 거꾸로 스마트 그린 산단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독일에 가서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데 가면은 이제 쿠카라는 로봇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2번을 가봤는데 이 회사는 세계 4대 산업용 로봇 업체입니다. 독일의 벤츠 S클래스 공장에 가면은 수많은 수천 대의 용접 로봇, 조립 로봇, 여러 가지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로봇이 100%다 쿠카 로봇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이 로봇을 만드는 쿠카 공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 예를 들어 몸통을 만들고 팔을 만들면 그거를 사람이 지게차로 싣고 가서 로봇의 완제품을 만들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 갔을 때는 1년 뒤인데 불과 1년 사이에 생산 라인을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봇을 자기네가 만든 로봇이 이동을 합니다. 로봇 팔을 만들면 자기네 운반용 로봇이 그걸 들고서 그 다음 공정으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몸통까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 로봇이 움직여서 또 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혹시 또 해고하거나 그만두게 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옆을 한번 보라 그래서 보니까 이 공장 안에 1년 사이에 못 보던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멋진 건물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전환 배치를 한 겁니다. 단순 노무 작업을 하던 사람들을 교육이라든지 AS 센터로 전환 배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화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불량률이 줄어들고 매출이 늘게 되면 새로운 업무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그 로봇 같은 건 이제 주기적으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애프터 서비스나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런 거를 시킬 사람이 필요하고 또 고객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 작업에서 조금 다른 작업으로 이 사람이 이동 배치가 되는 거죠. 그 조금 더 토론 범위를 넓혀서 스마트 그린 3단의 프로젝트는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인더스트리 4.0이 제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가 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할 경우에 독일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조업 일자리가 61만 개가 줄어들 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데이터 분석이나 연구개발 등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가 96만 개가 늘어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자리 35만 개가 순수하게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죠. 예, 이게 바로 어떤 스마트화에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단장님 국내 같은 경우는 궁금하네요. 어떤 뭐 조사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이와 같은 질문을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지난해 상반기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들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평균 2 내지 3명 정도가 고용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앞에 이제 우리 오경진 부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화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더 이상 없듯이 일자리 증가나 감소에 대한 이견은 지금은 이제 없는 것으로 저희도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앞에 김낙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직종 전환에 대한 걸로 좀 대두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직종의 전환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저희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 100여 년 전에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뉴욕시에 있는 많은 마부들이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마부들은 당연히 나의 마부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다시 자동차 운전기사로 직종을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경남의 순유출 젊은이 청년 인구가 18,000명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디지털 관련된 IT 관련된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스마트화가 가속되면 지역의 IT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청년의 순유출이 줄어들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창원에 특히 경남에 있는 스마트화 공장 보급 사업에 최초 사업이 있을 때는 대부분 수도권의 기업들이 와서 스마트화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작년 말 조사에 의하면 48%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스마트화 공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많은 신규 젊은이 IT 관련된 일자리를 요구를 열어놓고 있고 취업의 길을 지금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 궁금하네요. 태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화 다음에 뭐 일자리 문제나 그리고 뭐 직종 전환 이런 이야기들이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테림의 예. 이야기는 조금 뒤로 조금 미루고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또 네네. 전달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은 뭐 통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필드에서 보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로 통한 의사결정이 사실은 일이라는 거는 저희가 투자한 거 그리고 투자해서 버는 돈 그리고 거기에까지 버텨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의사결정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로봇을 하는 게 이제 효율적일 때도 있고 사람을 투입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워낙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고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이 수출하는 업체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이제 경쟁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말고 다른 회사들도 다른 나라들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독일은 품질 좋고 가격이 비싸고 중국은 품질이 좀 안 좋은데 가격은 싸고 이런 경계도 많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하나의 일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계속 경쟁력을 이런 스마트의 투자라든지 고민들로 인해서 경쟁력을 계속 높여나가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가 그 일 전체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저희 회사 이야기로 가면 좀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도 이제 여러 물건들을 수주를 받아왔는데 저희가 이제 경쟁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스위스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저희가 밥그릇 싸움이라고를 하는 거를 하면 일자리의 문제가 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통해 가지고 수주했던 많은 일들은 사실은 해외 먹거리를 저희가 가져온 거라서 그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순수하게 일자리가 늘렸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사람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예전 과거에 같은 의사결정을 했었으면 저희가 최근에 받은 이제 자동차의 대형 플랫폼이 한 50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엔지니어링을 너무 이렇게 정교하게 했더니 이 투자비가 30억에서 40억, 한 20-30%확 줄어버린 거죠.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10억을 이제 덜 쓰기 위해서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을 뽑고 그걸 고민하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 공정에서는 일자리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멀리 생각해서 이 일거리 자체가 저희가 지금 경쟁력을 통해서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과제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 해외 스마트 산단 성공 사례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그 비슷한 사례로 이제 도르트문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탄과 철광이 주력 사업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사용화되면서 도르트문트의 또 하나의 사업인 맥주 산업까지도 같이 침체가 됐습니다. 석탄하고 철광 산업이 안 좋으니까 맥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슬럼화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칙칙한 공장지대였던 이곳이 천지개벽해서 놀이공원처럼 쾌적한 첨단 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독일 내에서도 산업단지를 가장 잘 개조한 것으로 손꼽히고 이를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째, 업종 자체가 첨단 산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석탄, 철광 대신에 정보기술, ICT죠. 나노, 그다음에 초소형 정밀 기계기술, MEMS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센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있는 엘모스라는 센서 업체는 자동차용 특수 센서를 만드는데
이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이 공원 수준으로 쾌적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잔디밭과 숲이 있고 새소리가 들리고, 그다음에 용광로는 남아있는 용광로는 이제 박물관으로 변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으로 공중에 케이블카가, 예쁜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어서 산업단지가 아니고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산학연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 개발에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도르트문트에는 프라운호퍼 IML이라는 물류연구소가 있는데, 이 물류연구소는 단순한 그 운반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고 그 안에 자동 운반 장치가 들어가고 IoT나 이런 센서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첨단 물류 장치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물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기업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의 그 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가 또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프로젝트는 한두 해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약 20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정하고 같이 또 합의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도르트문트라는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가 탄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학연 협력이라는 클러스터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제안을 하더라도 인허가권을 거의 대부분 지자체나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은 굉장히 그 지자체가 열심히 발벗고 나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역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창원의 스마트 산단 2년간의 변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의 단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맡으시는 건지,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네요. 저도 이게 단장하기 전에는 열심히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연구도 하고 학생도 많이 가르치고 했던 일에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됩니다. 마냥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임기는 얼마 안 남은 지금 상황인데, 실제로 조금 전에 도르트문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20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되만 생태계가 바뀌는데 본 사업의 최초 계획은 한 4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1년 및 예산 확보에서는 1년, 그리고 사업 수행 한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짧다. 절반 정도 이제 흐른 거네요. 네,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플러스 2년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한 2년이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지나면서 예를 들면 스마트화 공장 사업도 굉장히 속도를 내었고, 많이 지역에 대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마트화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ICT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지역 내에 1,100여 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 등록을 하고, 그리고 ICT 대기업만 하더라도 4개사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큰 성과, 그리고 IT 관련된 자동차 부품연구원이라든지 전자부품연구원의 동남권 분원이 여기에 생긴 것도 다 스마트 산단 사업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2년 동안 플러스 2년이 기본 사업이었고, 또 플러스 알파 2년을 해서 추가적으로 뼈대와 살이 이제 더 암으로 가서 제대로 형태를 갖추려면 한 몇 년 전은 최소 4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안정적인 스마트 그린 산단의 정착 또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의 제언,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낙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산학연 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상호 간에 약간의 불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와서 지금 선진국에 들어섰다는 사람도 있고 선진국 문턱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여기서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어차피 제조업 기반 국가니까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을 하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리가 들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린 산단 프로젝트가 바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거를 각 이해관계자, 참여 당사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안 판매하고는 사실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아니면 사장님이라면 아주 예리한 직관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환경에 대한 문제는 당장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하고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리더십으로 천천히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사실은 작은 회사일수록 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이란 말이 많은데 사람들은 디지털도 중요하고 전환도 중요한데 꽤나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동 잘하는 사람이 여러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제조하는 그 자체의 역량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도 이제 밸런스가 맞는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많은 제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하다는 게 사실은 좋은 기술을 쓰고 새 기술을 쓰는 게 스마트가 아니거든요. 이제 주유소나 이제 이렇게 어떤 식당 앞에 가보면 이 로봇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풍선 인형에 구멍 뚫어가지고 손 흔들고 있는 그런 게 가끔씩 스마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드에 보면 정말 좋게 정말 똑똑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따뜻한 관심을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단장님께서는 이제 앞으로의 각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겠네요. 뭐니 해도 다른 미사고는 다 필요 없고 저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제 성장이 되고 매출이 올라가는 사업으로 되어야만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1년, 2012년을 정점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계속 내리막길의 매출량을 보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제조업 가성비 혁명으로 인해서 수주를 계속 중국에 밀림으로써 됐는데요. 2016년 말부터 해서 2020년까지 사실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수치가 좋은 방향으로 이제 기울기를 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사실은 경제 어떤 문제가 저는 제일 가슴 아픈데요. 사실 제조업부터 일단 성장을 하고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저희가 정진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나면 뭐 큰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잘 지어지면 예쁜 건물이 들었으면 저 건물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나오고 건물이 좀 흉측하면 저 건물 내가 짓지 마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나온다 하듯이 창원국가산업단지 특히 스마트 그린 산단의 스마트화 작업은 내가 했다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때 저거 내가 해라 했어. 내가 저거 방송할 때 해라고 했어. 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도 우리가 얘기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창원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또 경남의 새로운 꿈이 현실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도 중요하겠습니다. 스타트토크 풀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